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충을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 북한과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어떤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빨리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들이 다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도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해왔었고, 특히나 이제 그 배경이 연준이 최근에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 통화 완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크게 내비쳤던 것들이 자산시장의 어떤 강세의 의무작용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가서 뭐 7월달 FOMC에서 뭐 한 50bp 금리 인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연준 내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소 조정을 받았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살짝 강보합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난주에 이 HLB라고 하는 그 바이오 기업의 그 임상 3상이 실패한 걸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가격 부담들이 좀 커지면서 바이오주가 상당 부분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제약주 위주로.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상당히 좀 지난주에 조금 제약바이오주 좀 빠지면서 저도 조금 짜증이 났던 그런 한 주였고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미 연준이 7월 말에 있는 이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에서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 다소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화되긴 했는데,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그러면 경기가 여전히 계속 부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기대들을 좀 가져오면서 오히려 장기 쪽 금리는 조금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좁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이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열린 그런 발언들은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여력은 좀 낮아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한 차례 이상, 즉 뭐 50bp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희석이 되면서 뭐 국내 쪽은 뭐 살짝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도 한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금 환율은 1150원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때 뭐 1200원을 위협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환율은 다시 조금 상승하기 이전 수준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원자재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 이제 오펙 정례 회의가 있는데 감산 합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 예상들로 인해서 뭐 유가가 58불, 59불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주에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뭐 한때 1,500만원 이상도 넘어갔다가 지금 뭐 주말에는 한 1,400만원대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뭐 여전히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요 이벤트 또 경제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분기초 또 월초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우선순위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장 이제 한 주 동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5월달 그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가 17만 5천 건이었는데 9만 건으로 예상치를 이제 크게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용시장의 호조세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을 높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임금 상승률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 임금 상승률 3.2%가 지난달 예상치였는데 실제치는 3.1% 정도.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고용지표의 아주 탄력적인 모습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6월달 고용지표에서도 만약에 이 고용지표의 둔화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크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고용지표들이 약간씩 이전보다는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아마도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는 지난달에 뭐 이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고용지표가 약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요도로 봤었을 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호주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 호주가 최근에 이 뭐 선진국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곳인데 보시면 지난 그 언제였습니까? 예, 언제였죠? 지난 6월 4일 날이었죠. 예. 지난 6월 4일 날 기준금리 1.55를 이제 1.25까지 낮추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출 거다. 이런 지금 현재 1.25를 1.05 낮출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RBA 내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0까지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한국은행도 이 호주하고 기준금리 수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만약에 이번 달에도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 낮추게 된다면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의 여력이 옛날만큼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는데 호주가 금리를 뭐 2달 연속으로 낮춰준다고 한다면 뭐 그 얘기도 상당히 조금 수그러드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 호주 기준금리 결정하고 미국의 6월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다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더해서 그 한국 정부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기존의 경제 전망치를 좀 낮출 것 같아요. 현재 2.6에서 2.7%를 예상했던 게 최근에 그 전망치인데 그 이후에 뭐 수출이라든가 뭐 소비, 투자 이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뭐 한국은행도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낮췄고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아마도 성장률을 2.5% 이하로 낮추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애둘러서 강조하지 않을까. 뭐 결국은 한국은행에게 조금 통화 완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뭐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2일날 산유국 정례회의 있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감산 합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지금 이제 7월이면은 분기 초가 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른바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5일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현재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6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안 좋고 수출 쪽도 보게 되면은 그 반도체의 그 수출 물량은 조금 유지되고 있지만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닝 쇼크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실적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실적이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는 지표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 월요일날 발표되는 그 수출입 데이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좀 한숨이 나오죠.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6개월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고 이제 6월까지 마이너스면 이제 7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6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9%였는데 지금 6월 달 수출 증가율은 다시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이 반도체가 물량은 뭐 그냥 쏘쏘하긴 한데 단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수치 자체는 상당히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려면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올해 한 4, 4분기는 되어야 아마 조금 괜찮은 수치들, 좀 하락폭이 뭐 0에 가까워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려면 4분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암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물가지표도 화요일날 발표가 예정되는데 물가지표는 뭐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하고 물가지표하고 많이 달라요. 이제 체감 물가하고 실제 이 소비자 물가 바스켓에 있는 구성 항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뭐 이렇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옛날보다는 또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름값들 또 뭐 전세 가격 이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체감하기로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크죠. 마트 가기가 좀 두렵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체감 물가고 일단 소비자 물가로 보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올해 1월부터 해서 5개월 연속으로 1%를 밑돌고 있는 아주 뭐 상당히 낮은 물가인데요. 일단은 뭐 6월 물가는 1% 정도로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치가 되어 있긴 한데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뭐 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감은 물가가 되게 높은 것 같지만 물가 바스켓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1%도 안 된다고 한다면 뭔가 금리 인하라던가 통화량 공급이라던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근거나 핑계거리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요일날 이제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또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추가적인 관세는 매기지 않고 다시 이제 대화를 재개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긴 했는데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기존의 관세를 철회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여전히 교역량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환경이고요. 물론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쇼크가 됐을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계속해서 양국 간 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산 활동에는 다소 조금 지장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중국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준치인 50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은 유지되고 있긴 한데 뭐 이게 지금 하회한다 하더라도 뭐 이상하지는 않는 환경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지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ISM 제조업 지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재개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점수를 크게 주기는 어려운 게
추가 관세가 유예됐을 뿐이지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몇 번 이렇게 이른바 뒤통수를 치는 몇 번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믿겠어요. 이제 정말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이게 정말 좋은 거지, 그 전까지는 또 계속해서 눈치 싸움하고 서로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협상, 뭐 어떤 전략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을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매크로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게 뭐 좋아질 정도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최근에 그 시장 전망 뭐 동영상도 올려놨고, 뭐 방송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재선을 앞두고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언제 타결시켜 나가는지를 이제 조율할 거고, 그 카드를 지금 빨리 소진할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시 이제 협상이 재개돼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갖겠지만, 실제 얘가 매크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을 거고, 또 그 중간에 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주말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한, 북미 세 정상이 같이 이렇게 뭔가 만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좀 연출하긴 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여러분 그 미국 본토에서는 민주당이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보면 계속 G20 정상회담 일정 내에서도 이 트위터를 계속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조 바이든, 뭐 졸린 애가 어쩌고저쩌고, 뭐 미친 뭐 샌더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 민주당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계속 뭔가 견제구를 날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내년도 재선을 위해서 그 어떠한 대부분의 그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이 트럼프의 전체적인 내용들, 또 모습들은 아직은 쇼잉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제는 트럼프가 정말로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은 내년도 재선까지는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또 중간중간에 또 틀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 히든카드로 비추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금융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이번 주 주간 전망소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또 금융시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